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요. 봉송 콤비 어제 귀국했습니다. 금이 환영이죠. 그 내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 여기 보시면요. 레드 카펫보다 더한 환대다. 배우들 모두의 공이죠.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봉송 콤비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 입국했다. 어제 표정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서 있죠? 그리고 주변에는 뭐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온 승객들인데요. 옆에 카메라가 이 정도면요. 글쎄요. 대략 짐작할 때 카메라 숫자가 안 보이는군요. 정확히.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레드 카펫보다 더한 환대다. 어제 입국 장면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 영화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 당연히 국내에서 엄청난 관심을 지금 받고 있어요. 예매율 압도적 1위다. 오랜만에 칸 특수 예고한다. 30일 개봉할 예정이고요. 황금종려상 수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요. 사실 칸에서 수상한 영화들 영화로서의 작품성은 좋지만 대중성이 있을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영화가 좀 재미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칸 수상작은 한때는 어렵다 인식. 그러나 봉준호 감독 영화는 대중성을 겸비했다. 그동안 이런 평가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귀국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도 처음이지만 한국 영화 전체로서도 처음이기 때문에 특히 더 기쁜 일이 아닌가 싶고요. 감독님 본인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됐다는 평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가장 듣고 싶었던 어떤 말이었달까요? 제가 되게 기뻤고요. 수상한 것만큼이나 그 문장 한 줄이 되게 기뻤었습니다. 특히 제작 현장에서 어떻게 주 52시간을 지켰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또 한 번 회자가 됐거든요. 이 기생충만의 독특한 우리가 유별나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미 2, 3년 전부터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 방식이나 또 급여나 이런 부분들 다 정상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계는 최소한 2, 3년 전부터 그런 식으로 촬영 현장을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랑스럽게 다들 생각합니다, 영화인들. 네. 작품에 대한 평가,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찬사 이런 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희는 봉준호 감독이 저 영상 뒷부분에서 한 말, 52시간 근무, 표준 근로 계약 이 부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그동안 영화계 사실은 스태프들의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는 얘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저 영화는 어떤 표준 근로계약도 지켰고 52시간도 지켰고 여러 가지를 다 준수하면서 만든 영화다. 이런 측면에 또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 이쪽이 사실은 밖으로는 화려하지만 빛과 그림자가 정말 뚜렷한 분야죠. 앞서 아까 그 기사를 할 때 배우들 모두의 공이죠 하는 제목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배우만 기억하지만 사실 배우들 뒤에 있는 그 조명이라든지 음악, 온갖 소품 담당이라든지 많은 스태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스태프 숫자는 배우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영화를 보면서 배우만 보다가 그분들의 노력을 자칫 잊기 쉬운데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월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주연 배우들하고 비교하자면은 정말 대우가 큰 차이가 나는데 최근 2, 3년 들어서 이제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표준 계약서를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 52시간을 지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꾸준히 발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70%나 80% 정도는 그런 어떤 표준 계약서에 따라서 이 스태프들도 근무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미 좀 많이 정착이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대표적으로 그런 환경에 따라서 제작이 됐다. 그러니 사실은 이제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명한 영화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준다면은 또 아직까지 적용하지 않은 다른 감독이나 영화들도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수상 소식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얘기는요. 우리에게는 뭐 자부심도 좀 줄 수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걸 또 해결했다는 측면에서도 또 다른 자부심을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선희 평론가. 네.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영화계 굉장히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그동안 참 많이 지적이 됐는데 네. 점점 뭔가 이렇게 시정이 돼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상생이라는 것, 나눔이라는 것이 예. 빼기가 아니라 플러스, 그러니까 더하기나 곱하기가 될 수 있다라는 예.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누고 함께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하기가 되고 곱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사실상 그게 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우리 그 경제 지도자들도 이게 같이 갔을 때의 파이가 좀 더 커지고 서로 빼앗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로섬이 아니라 예. 그 플러스섬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끌고 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전 이걸 보면서. 예. 자, 이 영화 기생충에 대해서 나오는 평가 중에 한 대목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배우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모두가 퍼즐처럼 맞물린 영화다. 그러니까 감독과 배우와 스태프가 퍼즐처럼 딱 짜여진 영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네요. 이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관련 기사 하나 더 준비됐는데요. 이번에는 감독과 배우의 관계는 과연 어때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보시죠. 송강호 향해 무릎 꿇고 상패 건넨 것 계획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황금종려상 수상 이후에 명장면 하나로 꼽히죠. 어제도 저희가 사진으로 소개해드렸는데 봉준호 감독이 무릎을 꿇고 배우 송강호 씨에게 그 상을 바치는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 모습인데요. 저 모습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자,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국 영화 첫 수상이나 더 기쁘다. 30일 국내 개봉 예정인데 뭐 설렌다 이런 말도 남겼고요. 송강호 상보다는 작품을 좀 봐달라 이런 당부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 과연 어떤 관계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보시죠. 감독님이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배우님께 상을 주신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뭐 두 분께서 계획한 건 아니에요. 상부에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퍼포먼스를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배고픈데. 감사합니다. 밤이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갑시다. 감사합니다. Let's go home. Thank you. 자, 시사회가 영화가 상영된 뒤에 거의 10분 가까이 기립박수를 받는데 뭐 길긴 합니다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박수 언제까지 우리가 서 있어야 되나 이렇게 받으면서 배가 고픈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군요. 두 배우 사이에서. 사실 저 자막만 없었으면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막 작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뒷사람하고도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왜 이렇게 박수 오래 치는 거야? 배가 고픈데 빨리 가자. 이런 얘기였군요. 자, 이규환 변호사. 예. 영화 즐겨보시죠? 예, 아주 즐겨보고 있습니다. 영화는 자체는 아주 좋아합니다. 뭐 특별히 좋아하는 배우 있으십니까? 좋아하는 배우, 주로 외국에 있어가지고요. 외국에 있습니까? 또 한국 배우보다 외국 배우를 좋아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렇게 예. 아주 어려운 영화보다는 예. 조금 쉬운 영화 좋아합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실에서 뭐 고민하는 게 많아서 그런지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영화를 좋아하신다는 뜻이죠. 좀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은
봉준호 감독하고 송강호 배우하고 예.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친한데 그 친한 걸 넘어서 어떻게 보면 서로를 믿고, 그러니까 신뢰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서로에 대한 존경이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두 분은 거의 모든 영화에서 예. 예를 들어서 괴물이라든지 예. 혹은 설국열차라든지 예. 저도 뭐 아주 유명한 영화들은 어려운 영화라도 대부분 다 봤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보면은 두 분이 콤비로서 예. 이렇게 활약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콤비로 단순 콤비가 아니고 그냥 둘이 잘 맞다. 지금 뭐 아까 무릎 꿇고 하는 그런 걸 보였는데 예. 그 정도로 서로 어떤 신뢰라든지 예. 서로 기본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 저는 영화라고 하는 것이 종합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합예술에서 저런 콤비의 어떤 종합적인 예술 같은 게 안 나타나면 성과가 안 나타나면 저렇게 상을 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예. 지금 이 황금 종려상 자체도 예. 뭐 아무리 시나리오가 좋고 두 분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예. 전체적인 화학적 효과, 종합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상을 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 사람의 어떤 콤비로서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두 사람이 그동안 맞춰왔던 여러 가지 예. 영화 속에서의 어떤 서로의 신뢰감들이 이번에 성화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양결 변호사. 그 사람이 좀 오랜 역사가 있어요. 사실 예. 이제 송강호 배우가 배우로 이제 연극계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예.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저 봉준호 감독이 조감독이라고 했던 영화에 오디션을 보러 갔답니다. 근데 오. 그때는 연극계에서 유명했지 영화계에서 유명하지는 대중적으로 않았는데 예. 그때 연극 배우들이 오디션을 보고 나면 뭐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갔다부터 연락도 없고 예. 이제 이렇게 출연하기로 한 배우한테 뭐 연락하고 그런 게 거의 관례처럼 돼 있었는데 조감독이었던 봉준호 감독이 송강호 씨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겨서 이번에는 기회가 안 됐지만 다음에 언젠가 내가 작품을 하게 되면 꼭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송강호 씨는 그때 당시는 이제 지금 같은 유명 스타가 아니었으니까 예. 굉장히 나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때 예.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걸 처음 느낀 그렇죠. 거네요. 그게 20년도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봉 감독이 언젠가 예. 감독으로 데뷔를 하면 꼭 출연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근데 그 봉준호 감독이 출세작이었던 살인의 추억일 때 예. 연락이 오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지도 않고 바로 했고, 그래서 이제 봉준호 감독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장편 영화를 한 7개 정도 찍었는데, 예. 그 중에 4개를 송강호 배우랑 그럼 같이 한 절반 겁니다. 이상을 절반 출연을 이상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만큼 오랜 역사와 우정을 가진 거죠. 세상에 하는 일이 참 많은데요. 그 과정에서 저런 지인, 이른바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뭘 가야 되는지 이걸 말해줄 수 있는 지인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저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서로에게 큰 행복을 주는 관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꼭 더 해드려야 되는 예.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국민들한테 아주 기쁨을 주셨잖아요. 예. 그럼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가서 영화를 봐주는 걸로 보상을 해드리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일 날 개봉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가서 좀 좋은 영화로 평가를 받았으니까 가서 좀 많이 봐주시라. 이거 당부하시네요. 네네. 영화사 분들께서 좋아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양정철, 서훈, 4시간 만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죠.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어떻게 보니까 공교롭게 두 원장이 됩니다. 두 원장의 저녁 만찬. 정치권 논란 꽤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기사를 지금 일단 2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4분 패널께서는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겨레 기사입니다. 양정철 서훈 4시간 저녁 회동 뒷말이 나온다. 그러자 이 회동에 대해서 양정철 원장이 어제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해명을 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사적 모임일 뿐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거든요. 그러나 정치권은 꼭 그렇게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야당은요. 회동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시죠. 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 사진과 영상 그리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21일 독대 보도에 양 원장 식당에서 비밀 회동했겠나 그러면서 약간 해명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야당은
국정원 총선 개입 떠오른다. 여당은 과잉 해석 말라 선을 긋고 있지만요. 여당 내부에서도 이거는 조금 모양새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반응도 있어요. 양 원장 단순 만남도 구설 모르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 논란의 4시간 만찬 회동은요, 앞에 한겨레 기사처럼 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에서 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동선이 노출된 국정원장. 그렇습니다. 국정원장. 우리나라의 최고 정보기관 수장입니다. 그 행보 자체는 정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출이 됐습니다. 양정철 미행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국정원장과 여권 실세로 통하는 인물의 만찬. 이게 보도가 돼서 이제 파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흘린 것 아니냐. 여권에선 양 원장에 대한 내부 견제설까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설입니다. 야사당 서훈 원장 정치적 중립 위반일 수 있다. 대화 내용 밝히고 사과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이 노출된 국정원장.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거든요. 그 영상 저희가 좀 짧게 묶었습니다. 보시죠. 에서 지금 공개한 지금 더 팩트에서 공개한 영상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면 맨 앞에 나오는 인물이 양정철 원장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이고 그 뒤쪽에 서훈 국정원장이 보이고 있죠.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장소가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정식집 앞입니다. 지난 21일 저녁 6시가 조금 넘긴 시간부터 4시간 정도 만찬했는데요. 참석자는 저 두 인물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그 민간인이 누군지는 뭐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정철 원장도 그 민간인은 민간인일 뿐이다. 그러니까 누군지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 모습 보면 뭐 90도로 서훈 원장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는 모습을 봐서 약간 윗사람 대우를 해주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끝난 뒤 국정원장이 떠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화면 앞쪽에 보이는 차량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경호를 담당하는 직원 같은데요. 차량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저런 모습이 지금 언론에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저희가 기사 2개 그리고 영상까지 봤습니다. 논란의 모습이죠, 지금. 자, 네 분 패널께서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분씩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선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부적절한 만남이죠. 부적절한 만남인데 저는 예. 양정철 연구원장이 곧바로 이 문제를 보도한 언론을 대고 황색 저널리즘이다 하면서 파파라치 뭐 이런 그러면서 있었어요. 비난을 하는 거 보고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이분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실 외국으로 2년 동안 거의 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갈 때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내가 국내에 남아 있으면은 나를 실세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공적 시스템으로 이 국정이 움직이지 않고 실세 중심으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 내가 그만큼 주목을 받으니까 외국에 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나가기 전에도. 그리고 나가서 중간에 간간히 들어왔을 때도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보도가 되니까 나는 지금 공직자도 아니고 왜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도를 하냐 하면 보도한 언론을 비판을 하는데 정말 이건 앞뒤가 맞지가 않다. 그리고 정권의 실세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 말이죠. 아무리 사적인 모임이라 하더라도 이런 친분을 가시하는 것만으로도 그 각자의 그러니까 한 분은 공직자 아닙니까? 국정원장.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직자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런 실세들의 친분 과시만으로도. 그리고 또 국민들은 그 공직자가 제대로 그러면은 자기의 역할만 할 것이라고 볼 것이냐.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어. 대단히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만찬, 뭐 사적인 모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렇게 만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러면은 뭐 진짜 사적인 관계라면은 뭐 전화 통화 정도로 인사를 하고 뭐 그 정도로 끝나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 최용석 위원께서는요. 일단 사적인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예. 해외에 나갔던 그 초심으로 공직에 있는 기간에는 만남을 자제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이 모습을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주변에 좀 정치권 인사들한테 물어도 보고, 기사도 찾아봐서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단순 사적 모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언론의 과도한 취재와 관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적절한 회동으로 볼 것이냐, 그도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이냐. 자,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쓴 게 참 대략 난감이다. 이게 이렇게 답하기 썼는데요. 난감하다 이런 뜻인가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 딱히 잘못한 것을 특정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행태라는 측면에서 형식과 행태라는 측면에서는 좀 잘못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행태라는 표현을 쓰니까 약간 좀 이게 행동과는 좀 다르죠. 어쨌든 행태라는 포맷이라고 표현은. 하면 어쨌든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정보부의 수장이라는 그 자리가요. 굉장히 그 내밀하고 비공개 뭐 이런 그렇죠. 게 굉장히 비공개 생명이에요. 자체가 원칙입니다. 예, 정보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국정원을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그 비슷한 권력기관들 중에서 이제 그 국세청 같은 데를 제가 다뤄보면 국세청은 국세청장이 되는 순간 개인 전화기를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인들 연락 같은 거 당분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공과 사가 정확하게 구분돼야 되는 자리들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서훈 원장께서도 대북의 그 중점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순간부터 사적인 연락을 거의 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연락을 사적으로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사적 영역이라는 것도 또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의 크기가 커질수록 사생활이라는 건 반비례로 없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것이 뭐 모든 분야에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국내 분야를 좀 폐기해 가고 있지만 모든 분야에 다 관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동선이 드러나거나 누굴 만났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 일반적인 영향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반적 파장과 영향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굉장히 허술했다. 그리고 국정원장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뭐 좋으신 분이겠지만 그 공적인 자리로서 해야 되는 갖춰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분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광 변호사께서는 일단 이 사안에 대한 쟁점은 두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동 자체에 대한 얘기 그리고 국정원장이라는 인물의 동선이 노출됐다는 부분. 이 두 가지 정도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두 개 다 문제고요. 오비락에서 물음표를 했는데요. 과연 이야기하듯이 오비락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오비락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거는 어떤 뜻인가요? 단순한 사적인 만남으로 끝나겠느냐 이런 뜻입니까? 지금 해명 자체가 오비락인 것처럼 사적인 만남에 불과하다 이야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지위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 지위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본인이 처음에 취임 일성이 총선 승리였고 민주연구원을 총선 승리의 병참 기지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병참 기지화하기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일하는 치는 분이 국정원장을 왜 만나느냐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장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아주 바쁠 사람 같거든요. 그렇겠죠. 일이 많겠죠. 일이 아주 많고 바쁠 사람이 왜 이 시간에 만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간에 굳이 왜 만나는지 그리고 본인들은 뭐 저녁에 식사 자리 만나는 것이 뭐 아무런 문제 없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문제 없는 만남이라면 차라리 낮에 뭐 업무 시간에 만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사적으로 왜 만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텐데 저녁에 밤에
왜 만나는지 이것들이 바로 오비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없이 만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예. 특히 뭐 어쨌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거기에 대한 해명이 예. 뭐 설득력은 없지만 있었지만 국정원장은 지금 답이 없어요. 국정원장이 왜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예. 됩니다. 왜? 국정원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국정원의 위치 자체가 예. 일반적인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원의 과거 뭐 총선 개입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돼가지고 예. 과거 정부에 대해서 적폐청산을 한 것이 지금 현 정부인데 예. 왜 만났는지 국민이 의구심을 느끼는 부분은 그 부분이니까 국정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야당을 중심으로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국정원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국회 쪽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양지열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동굴의 우상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예. 뭐 사람들은 생각할 때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 비춰서 뭐 어떤 사실관계를 판단할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될 때는 독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보도가 됐거든요. 마치 과거에 어두웠던 기억들, 정권의 실세들끼리 만나서 뭔가를 꾸미는 일처럼 그렇게 보도는 그렇겠죠. 됐어요.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떠올랐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기 저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예, 이제 보는 것 그렇게 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드러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만이 독대했던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저 자리가 뭐 비밀스러운 지역이 아니에요. 저기는 딱 보니까 저도 아는 곳이에요. 아. 네. 이게 뭐 이렇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도 가보셨어요, 아니에요. 저곳에? 네, 저 곳은 아니고요. 저 주변 식당들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게 근무와 관련이 없는 일이니까 저녁 시간에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여권에서도 예. 뭐 자리가 자리니까 더 신중해야 되는 얘기도 해야 되지만 예. 또 국정원이 내부의 파트, 국내 정보 파트들을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예. 있고 양정철 연구원장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 그러니까 달라진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속단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과연 정말로 이 사람들이 뭔가를 꾸민 것이냐 아닌가는 뭐 드러날 수 있으면 드러나겠지만 너무 뭐 이걸 대놓고 처음부터 이거 국정원장이 옛날에 정치 개입했으니까 이렇게 볼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 양지열 변호사는. 누가 흘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날 이 21일에 저녁 회동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누가 흘린 것 아니냐. 여권에선 뭐 양 원장에 대한 내부 견제설이 나돈다.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언론 쪽에 알려줬으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촬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그러니까 저 얘기도 뭐 양 원장 같은 경우 얘기를 하는 게 예. 여의도에서부터 강남식당까지 누군가가 따라왔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의 동선이 노출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정원장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에 나왔죠. 그러니까 예. 지금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국정원장 그러면 과거의 비밀리에 어둠 속에서만 움직이는 사람처럼 지금 인식이 돼 있지만 국정원 역할을 바꾸겠다고 국정원 스스로 개혁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옛날의 뭔가와 지금의 문제를 겹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진 건지 아닌지는 예. 뭐 차후에 스스로 밝혀지겠지만 미리부터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랬다.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네 분 설명을 들어보니까 세 분은 좀 같은 결이신 것 같고요. 양지열 변호사는 약간 다른 결의 설명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내용 보시죠.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일단 큰 제목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총선 1년도 안 남았는데 국정원장과 여당 실세 만남 정치권 파장이다. 뭐 그리고 여기 뭐 20일 밤 뭐 술을 곁들여 식사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약간 눈길을 가는 내용이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여기 제목을 봐주시죠. 정권 막후 실세그룹 재수의 멤버. 재수하면 우리가 수험생이 뭐 입시를 한번 도전 더 하는 거. 이 생각이 드는데 그 뜻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낙선 후 모임을 만들었다. 노영민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회원이다. 탁현민도 참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 동아일보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재수회는 2012년 대선 이후 문재인을 재수시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이란 취지로 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서훈 원장과 양정철 원장은 이 재수회의 멤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재수회 소속이 누구인지 이렇게 또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동아일보가요. 글쎄 일단 동아일보의 이제 보도니까요. 그 전제를 깔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서훈 국정원장, 조윤재 주미대사 뭐 등등 그리고 박광훈 의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뭐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뭐 그 회동과 관련해서 뭐 정치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독대가 아니고 저 지인들하고 같이 일행들하고 이제 만나는 그런 식사 자리였고요. 뭐 다른 일행이 있는데 무슨 뭐 긴밀하게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건 그날 아닙니다. 공식 일정이 있었는데 급하게 가신 건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약속이 있었던 건지. 아니 원래 약속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 1가 이후에 3까지 이렇게 한 건 아니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각자 판단하시는 거죠. 연구원장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일인가요? 하겠습니다. 연구원장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일로 만나신 건가요? 사실 사적인 친분이 있으시더라도 두 분 다 책임자신데 그렇게 만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비판이 나올 거라 예상 안 하셨나요? 자, 수고들 하세요. 사적인 지인 모임이다. 원래 잡혀 있었다. 국민을 우롱하는 아주 무책임한 설명입니다. 대통령 최측근이란 자리는 국정원도 장도 쉽게 불러낼 수 있는 최고 권력이었습니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총선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발 권력형 공천의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과 장시간 독대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 개입의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합니다. 과거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르는 그림이 아닌가 합니다. 정보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해운 위원장께서는 정보위를 즉각 개최해서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영상 중에 보면 뭐 독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 보도 내용이나 해명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독대는 아니고요. 뭐 여러 명이서 같이 만난 걸로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수환 평론가. 예. 재수회라는 표현이 지금 동아일보 기사 따르면 재수회라는 모임이 있다. 그래서 이 멤버들을 보면은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모임? 재수회라는 뭐 이름은 제가 들어봤고요. 근데 이제 그 멤버들을 이렇게 저렇게 특정해서 나오니까 멤버가 누군지까지는 못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예. 특정해서 나오니까 참 대단한데 예. 저 여권 핵심 관계자와 또 다른 관계자의 발언이 조금 어떻게 나왔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저게 진짜 쿼트라면 조금 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모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들어요. 이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이 멤버의 일부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가끔씩 만나기도 하더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이게 진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예. 그러니까 이제 코트로 나왔으니까 어쨌든 저게 뭐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형식에서 이게 더블 쿼테이션을 하는 거는 실제 취재가 된 거잖아요. 누군가 저런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임이 정말 굉장히 좀 차라리 이제 공식화해서 모임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방향을 잘 이끌어가는 게 좋겠고 그런 게 아니라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많이 듣는 얘기지만 지금 이 현 정권의 의사를 전달하려면 어느 통로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뭐 좋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해요. 차라리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역할을 차라리 전면에서 해주셔가지고 언로를 열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공개적으로 그런 생각을 받아라. 좀 듭니다. 근데 뭐 의견을 받는 통로가 국민청원 게시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왜 경제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메시지가 굉장히 혼재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혼재돼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룹이 있다면 사실은 예측 가능성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도 심리고 모든 게 그렇듯이 그래서 그 뭐 어디다 얘기하면 조금 그 반응에 따라서 예측이 가능하겠다 이런 그룹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정권을 끌어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제가 기자로서 느끼는 감인데요. 오늘 이 재수회 정치권에서 꽤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명단이 맞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참 기자들이 아마 이 명단에 거론된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 어느 정도 내용까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주제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제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파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후속 조치들이 지금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그 외교관에 대한 징계에 돌입했다. 이 내용입니다. 외교부는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당사자인 외교관, 귀국을 이미 한 상태죠? 여기 있습니다. 누설 외교관, 공개할 줄 몰랐다. 강효상 의원의 항의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30일 징계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온정주의 안 된다. 그러면서 뭔가 엄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어요. 그런데요. 이제 몇몇 언론들은요. 이 정도 단계에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바로 이 기사입니다. 정상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 책임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겁니다. 외교부 중대규정 위반 징계수순, 강경화 리더십 안 통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외교장관이면은 외교관은 전체를 총괄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자리인데 최근에 이제 외교부, 외교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경화 책임론 확산이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뭐 강효상 의원 후배 경력 망가뜨렸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중앙지검 공안 일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1년의 외교를 평가 질문을 펼쳐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린 또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엄정하고 엄중하게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하고 엄중하게, 엄중 이런 말도 나왔어요. 최영수 의원님, 요 당사자인 외교관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줄 몰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들으셨어요? 해명으로는 뭐 받아들이기 힘든 해명이죠. 예. 공개할 줄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것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 자체가 외교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일이죠. 공개를 하든지 말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유출 그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예. 어떻게 국가 정상 간의 비밀 대화를 국가 기밀로 취급되는 대화를 외부로 유출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혹시 관행으로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되는 관행인 것이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그 징계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강경화 장관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 정부 들어가지고 직업 외교관에 대한 불신을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여러 차례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안보 문제가 자연스럽게 청와대가 주도하는 모양새였고 외교부는 뒤로 빠지고 그런 지적이 계속 있었죠. 그런 어떤 비판이나 지적이 많이 있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들의 사기 저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이 다 종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번 건이 강경화 장관으로도 화살이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규환 변호사. 강경화 장관 책임론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떻게 져야 되는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사실은 외교부 장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장관 중에서도 가장 선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장관 중에서 외교장관은 굉장히 그 위상이 순위가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 본다 하더라도 실제 미국 같은 경우도 국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제 위상이 커지면서 분명히 이제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만큼 지금 역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외무부 장관에 비해서 외교부 장관에 비해서 현재의 외교부 장관이 과연 역할이 있는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타나는 게 별로 없고 본인의 언어를 이야기하지 않죠. 전부 다 청와대에서 이야기하거나 뭐 국정원에서 이야기하거나 통일부 장관 이야기하거나 이것을 디스파치 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데 이런 분이 과연 외교부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라 저는 보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번 그 사태로 나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연 강경화 장관이 예. 그동안 외교부 장관으로서 금악중한 외교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왔다면 이런 것들도 기강회의라는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왜 외교부 장관쯤 되면 예. 본인이 생각하는 외교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가져야 되고 예. 본인의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예.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본인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 본인은 그런 거 없이 왜 마치 장관이 아니라 실무자처럼 어떤 뒷받침만 한다? 이래가지고 외교부 장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진짜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밑에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하기에 앞서서 본인의 잘못부터 되짚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뒤집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사직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이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고 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선일 평론가께서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게 상징적인 장면을 봤거든요. 예. 이게 외교부가 굉장히 텃세가 심하고 특권 의식이 강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전분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권 의식이 강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 특권이 있는 겁니까? 특권도 있죠. 외국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장관이나 뭐 고위 인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외교부가 그 주변에 비서실이 따라가잖아요. 비서실을 전부 다 떼어내요. 그리고 본인들이 수행하고 다니면서 모든 걸 그 커뮤니케이션을 장악하거든요. 다른 부처 장관들이 다른 부처 장관이 가도 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좀 굉장히 텃세가 심하고 그런데 강경화 장관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봤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에 처음에 방미를 하셨을 때 그 윌라드 호텔에서 그 대책회의식으로 이제 고위 인사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그 수구 회의를 그 하는 거를 그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 이렇게 한 원으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경화 장관께서 저기서 오십니다. 근데 여기에 외교부 직원들이 있는데 누구도 이 원을 깨지를 않아요. 장관이 이 원 바깥에서 있는 거예요, 한동안.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자리를 비워주고 이렇게 넓혀가지고 해주잖아요. 보통 모습인데. 서서 했어요. 자리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강경화 장관이 굉장히 앞으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그 아주 강한 리더십을 아직까지 못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러면 이게 강경화 장관 리더십의 그 부족으로만 볼 것이냐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외교부의 그 텃세가 기존의 그 외교부가 갖고 있는 그 텃세가 너무나 강하거든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저는 한다고 보는데요. 누가 와도 지금 강경화 장관만큼 해내기가 그럼 쉬울 것이냐 개혁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물음표를 저는 찍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잠깐만요. 이제 양지열 변호사께 발언 기회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라면 지금 저 자리에 강경화 장관이 아닌 다른 인물이 있었더라도 이런 유사한 일은 벌어질 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양지열 변호사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제 외교부 독자적인 모습이 잘 안 띄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보면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외교 하나는 북핵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거는 외교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사실은 보면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외교부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잖아요. 청와대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국정원도 나서야 되고 국방부도 나서야 되고 외교부도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단독으로 나설 수 없는 거고 좀 전에 김상일 평론가의 말씀을 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럼 리더십에서 뭔가가 좀 정리가 안 된다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외부 인사를 바꾼다. 그러니까 외교부 내부에 텃세가 심한 전문 외교관을 앉히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외교부의 체제 개선을 위해서 지금 앞으로 좀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앉히면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텃세를 부리고 저항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네? 이거는 더 고질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아까 사실 저도 이제 아시다시피 기자 출신이지만 우리 언론이 저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 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장관 리더십이 안 통한다는 책임론 일각이라고 하는데 어디 일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뭐 이번에 외교관과 관련해서 김수익 전 유엔 대사 말도 빌어서 이 정치인들이 외교관을 망가뜨렸다. 천영우 전 미래 외교안보 수석 얘기 들어가면서 있을 수 없는 일 벌어졌다 다 하는데 일각은 어디 지금 저 기사를 쓴 분의 의견인지 저 해당 언론사 의견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자, 지금 요 사안과 그러니까 이른바 강경화 장관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패널 분들이 계속 앞다퉈 지금 발언 기회 요청하시는데요. 이광 변호사하고 최영선 의원께 각각 30초씩 짧게 드리겠습니다.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뭐 누가 가더라도 강경화 장관만큼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 저는 정반대입니다. 누가 가더라도 강경화 장관보다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양질 변호사 얘기하셨는데요. 예. 국가안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은 나서기 예. 어렵다. 저는 국가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대통령 해야 돼. 국가 안전기획, 국가정보원장 다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더 잘해야지. 기본적으로 외교부 직원들 어렵습니다. 실제로 터세 있고요. 근데 그분들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외교부 장관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분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최영선 의원. 북핵 문제 해결을 청와대가 주도하는 그런 양지열 변호사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과 중국과도 우리가 많은 현안을 가지고 있는데 북핵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본과 중국과의 현안도 사실은 외교부가 풀어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외교 현안도 요새 어렵다라는 거죠. 외교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외교부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는 말로 이제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토론이 살짝 좀 이루어졌습니다. 뭐 각종 두 번씩 발언하신 분도 있는데 아무튼 의견이 좀 이렇게 갈리고 있어요. 강경화 장관을 바라보는 시각. 정치권도 역시 이렇게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기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연예인 학폭투 파장. 그러니까 이 학폭투는요. 학교 폭력과 미투를 섞은 말입니다. 학폭투 파장. 계속 뭐가 이렇게 불거지고 있어요, 지금. 의혹이죠. 승승장구 가해자 보며 폭로 용기를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밴드죠, 유명 밴드. 잔나비 이어서 뭐 아이돌 그룹 멤버인 뭐 효린까지 파문이 확산된다. 그리고 뭐 일부는 뭐 케이블 프로그램에서 하차도 했고요. 뭐 학폭 처리 제도 문제점 한계를 노출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죠. 요 맨 아래쪽 기사 좀 잡아주세요. 자신을 효린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효린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제 파장이 일었어요. 이에 효린의 소속사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해당 글을 올린 이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명예훼손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주장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밴드 잔나비의 멤버, 지난 24일 학폭가의 의혹이 불거지자 밴드를 탈퇴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예인을 중심으로 이런 학교폭력, 과거에 있었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 잠깐 설명이 돼 있네요. 학폭 피해자들의 폭로는 과거보다 학폭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다.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가해자를 보면서 폭로를 해야겠다. 용기를 냈다. 뭐 이런 설명이에요, 지금. 자, 양지열 변호사. 이거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왠지 지금. 그러게요. 뭐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서 아직은 누가 공방입니다, 누구다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짚어가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과거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라면 그때 당시 내지는 그 이후라도 이게 좀 서로 이게 해결이 됐을 텐데 용서하고 화해하거나 아니면 그분에서 사죄를 구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만 불거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짜 학폭이 있었다라면 그 당시에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다. 그 당시가 됐던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일지언정 뭐 저도 중고등학교 때 뭐 정말 말도 안 하기로 했던 친구들하고 대학 넘어갔어야 나중에 화해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고 한 사람은 누군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가 돼 있고 한 사람은 그 어두운 기억을 계속 가지고 아직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나오니까 나는 일상생활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게 자꾸 떠오르게 만들어지는 그런 작용을 하니까. 진짜 학폭을 경험했던 피해자라면 그렇죠. 그 인물이 자꾸 나오는 모습에 괴로울 수도 있을 수 또 웃으면서 막 나와서 뭐 다른 친구들 좋은 거 보면 나는 그 사람 볼 때마다 아픈데 나한테 미안하고 한마디도 말을 안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학폭을 따로 두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소년법도 따로 두고 있는 법이니까 기왕이면
또 그 시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성인과는 또 다른 시절에 그렇죠. 있었던 일이기도 이른바 이제 하거든요. 10대 시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 두 가지의 균형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그러니까 거죠. 10대 시절에 있었던 일,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에 과연 그 문제를 가지고 성인의 어떤 활동까지 지장을 받는 경우. 그렇죠. 이게 또 고민할 지점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이경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 사실은 그 미투, 비투, 학폭투 예. 이름 참 잘 짓는데요. 예. 다음에 무슨 투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진짜 학폭투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예. 그리고 저 뭐 효린 사실은 제가 예. 뭐 옛날 시스타 시절에 예. 좋아했던 팬이었는데요. 예.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갑자기 팬이라고 또 밝히시네. 아, 저는 정말입니다. 예. 그 시스타 시절에 예. 지금 이 시스타가 우리들 시절에 약간 걸그룹이어져 가지고 우리보다 저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예. 제가 약간 그쪽 관심 있을 때 예. 그래서 팬이란데 아마 예. 효리는 제가 알기로 특히 예. 가창력을 위주로 한 가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뭐 이렇게 좋아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많이 아쉬운데요. 아쉬운 점은 뭐냐면 예. 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까? 뭐 그 이전에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방이 붙었어요. 예,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답은 처음에 선명하지 않다. 예.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예. 가능성도 있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확정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지 않은 건데.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처음에 좀 사과처럼 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마치 이제 뭐 지금 그 예.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 약간 이렇게 엇갈리니까 뭐 다시 이제 강경 대증을 하는 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과만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선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기준화에서 본다면 예. 어쨌든 그런 여지는 있었던 걸로 보여지니까 예. 실제로 뭐 아주 심한 정도의 폭력에 이르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또 그런 사건들이 뭐 주변 정황들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예. 어쨌든 사과의 형식을 취해서 결과를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거기에 대해서 강경 조치를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두 분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요.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걸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학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실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모습이요. 보시죠. 교수가 문제를 유출하고 채점을 조작. 이 대학이 이러면 됩니까? 국립대판 숙명여고 사건이다. 학교 이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서울과기대입니다. 교수 3명이 지금 관련이 돼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행정직원 딸을 조교 채용 부탁받고 점수를 조작해 최고점으로 합격시켰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채용 문제 가지고 큰일 납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그런데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동료 교수에게 기출문제 등을 받아서 수강하는 아들에게 건네서 높은 점수 받게 하고 자기가 하는 강의도 수강시켜서 대부분 A+ 점수를 줬답니다. 뭡니까 이거는? 대학입니까? 이렇게 점수를 주는 이 모습이요? 자, 김성일 평론가. 네. 이 정도였습니까? 우리 대학의 모습이요? 뭐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예. 여러 가지 그 안에 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회로 지금 터져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거기에 또 이제 들어가면은 일정 부분 내가 이걸 총대를 메고 사회에다가 이거를 고발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쌓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이죠. 또 그런 분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그런 분들을 독려해서 개혁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약간 다른 결인데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그 직에 맞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같은 경우는 직위분류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직위에 필요한 기능들을 먼저 다 나열한 다음에 그 기능이 없는 사람은 지원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점수만 잘 받으면 그 사람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합격되는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아무나 갖다 넣어서 부탁해서 합격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화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 이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하나만으로 그냥 평가가 끝나는 굉장히 허술한 모습, 뭐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네요. 많은 분들이 이 기사 보고 아마 한탄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대학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요. 진짜 안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쾅!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옆차선이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하면 안 되는데 좌회전하는데 직진한 차가 부닥치는 거죠. 이럴 때는요, 과거에는 뭐 2대 8, 뭐 이렇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직진한 차도 2를 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100% 좌회전 차가 책임을 지게 된다. 사고 보험료 쌍방 책임 축소된다. 과실 기준을 개정해서 30일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책임인지 분명히 콕 찍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쾅 하면 이제는 100% 책임이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비트코인 1년 만에 1,000만 원 돌파했다. 암호화폐 날개를 다시 펴는 건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요. 미중 분쟁 속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돈이 조금 쏠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자 다른 기업들도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뭔가 기대할 만한 건 아니냐. 그래서 돈이 또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네요. 암호화폐는 이른바 탈중앙. 돈은 정부가 찍어내는 건데 정부가 아닌 곳에서 돈을 찍어내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신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논쟁이었는데 지금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소식 하나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극우 태풍, 녹색 돌풍, 유럽의회 선거가 있었는데요. 기성 정치를 심판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 예상 결과가 나왔는데 그동안은 중도파가 과반수를 넘게 장악을 했는데요. 지금은 극우하고 녹색당 계열이 굉장히 표를 많이 얻어서 중도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을까?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기성 정치의 실망.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이런 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온건파라기보다는 상당히 자극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우리 온라인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중도적 입장을 표현하면은 별로 주목을 못 받아요. 아주 극단적인 자극적인 주장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도는 왠지 좀 심심하다 이런 느낌을 주나 보죠? 일단 뭐 기성 정치에 대한 아마 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최영선 의원께서 분석하신 그런 내용이 기사로 또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성과 없는 중도에 실망한 유럽, 양극의 선명함을 택한다. 중도가 그동안 집권하기도 하고 다수를 차지했는데 성과를 못 냈답니다. 중도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양극단을 선택했다. 극우와 녹색당.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던 주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보수적인 유권자는 극우, 진보적인 유권자는 녹색당에 끌린다는 겁니다. 가운데 있던 유권자들이 양쪽으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삿갓입니다. 마치 삿갓을 쓴 것 같은 이 모습, 실은 양산입니다. 일본 도쿄 지방정부에서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 무더위 대책으로 제작하고 있는 건데요. 열과 햇볕 차단 효과가 있는 소재가 사용돼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요.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 사이에선 벌칙 아니냐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갑오징어입니다. 킬로그램당 10,000원에 달해 금징어란 별명이 붙은 갑오징어. 무분별한 어획과 연한 환경 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했었는데요. 수산과학원이 국내 최초로 갑오징어 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자연산보다 성장 속도도 빠르다는데요. 이제 이 기술을 토대로 5만여 마리의 대량 양식에 들어간다는데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케빈 나입니다. 재미교포 케빈 나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찰스 슈와브 챌린지에서 우승했습니다. 만삭의 아내 그리고 어린 딸과 함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하나의 감동적인 사연이 전해졌으니 부상으로 받은 복고풍의 이 고급 자동차를
11년간 함께한 캐디에게 선물한 겁니다. 우승보다 더 큰 선물이 있었을까 싶지만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클래식카 가격이 1억 2천만 원, 우리 돈으로 해당된다면 저런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캐디와 선수 역시 동반자인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